메르스 최초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만 그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메르스 바이러스와의 사투에서 이길 방안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인 정용석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 모시고 이 메르스의 본질과 또 종식시킬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이 한 달간 이제 막 메르스를 공부하고 알게 된 사람입니다만 전문가시니까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시니까 이 상황을 저희가 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생소한데 이미 한 2년 전이었죠. 2013년 6월에 그 자문회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네. 어떤 내용들이 많이 오갔습니까? 사실 그 6월 달에 있었던 자문회의는 예. 이미 5월 달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대책반을 이제 세워서 시작을 했고 예. 그에 따른 아마 첫 번째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로 기억이 됩니다. 예. 거기에서 얘기된 것들은 물론 메르스뿐만은 아니었지만 주로 메르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사항들을 제시를 해줬고 예.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적합하고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나마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래서 주로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이제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검역 문제가 제일 먼저 얘기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의심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실험실 진단이었었습니다. 실험실 진단. 예, 실험실 진단이 결국 확진 방법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이 단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환자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예. 환자가 감염 환자인지 아닌지 의사인지 아니면 아직 미정인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예.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도 사람 감기 바이러스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실험 준비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아주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방역에서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신종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신종 예.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그 상급 대형 병원들에게 미리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도 마음의 예.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준비가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예. 그 중에는 이제 국가병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정병원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학조사가 사실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예. 역학조사를 질병이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파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전파의 유형이나 경향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예.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됐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좀 예, 예. 실전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의 메르스 사태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대책들을 소개해 주셨을 때 예. 꼼꼼하리만치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저희도 이미 닥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도는 사람마다 달랐을 것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 이걸 언론에서 접한 것은 5월 말과 6월 초 그 사이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처음에 이것이 나와서 발표가 됐을 때는 이렇게 심각하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들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더라면 예. 훨씬 더 그 능동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중에 일부는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예. 일부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WHO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국 의료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익숙치가 않았다. 이게 바로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퍼진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진 지는 1930년대입니다. 예. 그 뒤로 처음에 인지는 됐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네.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호흡기 바이러스로서
증상은 호흡기 증상도 있고 장에 관련된 설사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가축들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렇다면 가축들도 역시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산업 수준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1960년대 이후에 몇 가지가 발견이 됐지만 예. 지금 현재까지는 4종류가 사스 이전에는 발견이 됐었고 예. 그러나 대부분이 가벼운 감기 증상이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처럼 커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사실 60년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2002년, 3년 사이에 시작됐던 사스의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관심 바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예. 따라서 사스 이전에는 우리나라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의료진도 역시 예.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스가 발생이 되었고 네. 그 뒤로 다시 이제 10년 만에 이게 돌아온 셈인데 그 사이에 저희가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보라든가 경계, 알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예. 조금 더 초기에 대응할 때 이렇게 확산이 시작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의료진들이 물론 아쉬움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다른 나라 의료진이라고 해서 대단히 익숙한 것은 아니고요. 이 병이 발병한 나라, 사스 같으면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대규모 사상자가 났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사우디하고 그 외에 17개국, 모두 합쳐서 한 18개국의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반적으로 이 메르스의 전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전과 달리 밀집된 인구도 문제지만 예. 인구 사이에 이동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즉 교통수단이 발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예. 또 한편으로 전염병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고속도로를 제공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 질병이 지난번 에볼라와 같이 아프리카나 중동, 즉 우리가 볼 땐 지구의 반대쪽이라고 생각되지만 예. 실제로 지구의 반대쪽이라고 하더라도 10시간, 15시간 이내에 충분히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 사실 한나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열등해 보이는 국가에서 예.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염병 발발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치 우리나라의 다른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예. 대응 준비를 훨씬 밀착하고 어느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다른 나라에 창궐했다고 한들 그게 우리 일이 안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지금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 부분을 제일 짚고 싶은 문제인데요. 저희도 뭐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전문가들이 일축했고 만약에 이게 공기 감염이 된다면 이 정도의 확진자 수는 장난이다. 더 많았을 거다. 이런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공기 감염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성급했다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이제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제가 6월 4일 날 처음으로 이게 아마 모 언론사를 통해서 예. 저녁 뉴스에 소개가 됐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두 가지였었습니다. 예. 하나가 매개물 감염이었고 하나가 에어로솔 전파를 이야기한 것이었죠. 예.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걸 공기 감염이라는 말로 전환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공기 감염이라는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닌 것이 예. 실제로 저희가 의학사전의 정의를 보면 예. 공기 감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대기 중에 있는 예. 먼지나 예. 물방울에 예. 흡착되어서 있는 병원체를 사람이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셔서 전염되거나 감염되는 것을 예. 공기 전염 혹은 공기 감염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정의라면 사실 비말도 마찬가지고 예. 매개물을 통해서 저희가 만졌을 때 사실 그 만진 병원체가 예.
저희가 점막을 부벼서 옮겨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손으로 가까이 가거나 근처에 되었을 때 예. 이들이 결국 그쪽을 통해서 간다라는 것이지 저희가 하기도까지 혹은 상기도까지 손가락을 집어넣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 예. 동시에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말 핵을 포함해서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정도의 물방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먼지 입자도 우리가 에어로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성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예. 물론 이거는 상당히 크기가 크지만 말하자면 저희가 반드시 침방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밀접 접촉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실 때 2m 이내에 1시간 정도 이상을 의심 환자나 예. 혹은 확진 환자하고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을 정확하게 지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문제는 이게 조금 경직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지만 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는 6피트라고 미국 CDC에서는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1.9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m라고 얘기하신 건 아마 그거를 근간으로 하신 건데 이것이 2m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그 사이에 작은 방울들은 아주 커다란 침이 아닌 이상 예. 날아가는 와중에 건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는 즉시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건조가 일어나고요. 예. 건조가 일어난 비말을 비말핵이라고 합니다. 예. 이 비말핵도 역시 병원체를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나 이 건조된 것이 시간이 흐르고 말하자면 집안에 먼지가 쌓이듯이 예. 저희가 담요 한 장 집에다 놓으면 먼지가 천천히 쌓이게 돼서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담요를 가지고 가서 털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털기 전까지는 즉 사람이 그 근처를 지나가서 예. 일부러 그 먼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두드리거나 하지 않는 한 비말핵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어서 옮기거나 청소를 하기 위해서 털거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비말핵조차도 다시 공기 중으로 재부유하게 됩니다. 즉 서스펜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스펜션이 일어난 비말핵은 처음에 비말의 사이즈보다는 굉장히 작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어로솔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즉 공기 중에 장시간 체류가 가능한 아주 작은 입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다시 호흡기로 들이마셨을 때 감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예. 줄여서 에어로솔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아주 낮은 가능성조차도 차단을 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예. 공기 전염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공기 감염이라는 것은 네. 이런 뭐 비말 핵으로 인한 에어로졸까지도 포함한 그런 개념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RNA 바이러스 또 DNA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세균을 포함한 하나의 세포가 곧 하나의 생명체, 개체가 되는 것과 예. 저희 사람들처럼 여러 개의 세포가 한 개체가 되는 그런데 어느 쪽이든 다 모두 합쳐서 예.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서 DNA를 사용하는데 이 DNA는 특히 저희가 이중가닥자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었지만 사실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저장할 때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핵산을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예. RNA
DNA 둘 다 사용할 뿐더러 DNA도 이중 가닥이 아니라 단일 가닥도 사용하고 예. RNA도 이중 가닥도 사용하고 단일 가닥도 사용하며 예. 처음에는 DNA에 저장해 놓은 정보를 RNA로 바꿨다가 다시 DNA로 바꾸는가 하면 예. 그 반대로 우리가 소위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예. RNA가 유전체였지만 우리 몸에 들어갔다가 DNA로 바꾼 다음에 다시 RNA 유전체를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들이 유전 정보의 저장 매체의 활용 반경은 굉장히 넓고 다양해서 예.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고 있는 이중 가닥의 DNA형에 비하면 매우 유연하고 예.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예. 하필이면 바이러스 중에는 예. RNA 바이러스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발견된 바이러스 중에서는. 예. 게다가 이 RNA 바이러스 중에서도 그나마 숫자가 많지만 특히 유행병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바이러스 중에는 대부분의 예. 바이러스가 바로 RNA를 유전체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가 이제 제일 예. 중요하게 되는데 DNA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자손을 낳기 위해서 복제를 하게 되는데 세포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복제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제할 때는 일단 RNA 바이러스나 DNA 바이러스나 RNA 생명체나 DNA 생명체나 전부 정보를 베껴 쓰는 건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베껴 쓴 다음에 DNA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베껴 쓴 정보, 즉 필사된 정보를 교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필사할 때 일어났던 실수를 상당 부분 줄여주는데 우리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10억 분의 1 정도의 실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10억 개의 뉴클레오티드를 붙여가는 동안 한 번 실수한다는 대단히 놀라운 그런 아주 충실도를 가졌죠. 예. RNA 바이러스는 역시 필사를 해서 베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네. 교정하는 단계가 아주 미약하거나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필사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실수가 굉장히 잦다라는 것이고 그 빈도는 심각한 경우에는 예.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1000개나 10,000개 정도 붙일 때 한 번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DNA 생명체에 비하면 예. 거의 10,000배에서 1,000,000배 사이에 실수 확률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실수한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 예. 실수가 잦으면 즉 유전 정보의 변화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변이를 뜻이고 자주 한다는 뜻으로. 그렇죠. 예. 대부분의 이러한 변화들은 예. 바이러스에게 해롭거나 어.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 변할 때 혹은 환경 조건이 변할 때 그 예. 바이러스들이 훨씬 더 적응이 유리하다는 상황입니다. RNA 바이러스. 그렇죠. 그래서 훨씬 유리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되면 예. 상황들이 변할 때마다 혹은 진화 압력이 주어질 때마다 예.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상당히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변이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며 예. 따라서 RNA 바이러스들이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예. 백신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하는 예. 많은 문제들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가요 변이가 잘 되는 이유라는 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죠. 환경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 뭐 20세기, 21세기 점점 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변화무쌍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특별한 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우리는 20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예, 바이러스가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19세기로도 잡습니다만 예, 저희가 실제로 많은 인구가 과밀하게 한 지역에 모여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저희 인류의 경제력이 훨씬 더 증가되면서 그런 네. 현상들이 점점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인류의 숫자도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과밀이라고 하는 것과 바이러스들이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예, 저희는 저희의 위치가 있죠. 네. 그들의 위치가 사실은 공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 생태적인 위치라고 저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즉 저희가 지금 마주하는 바이러스들은 새롭게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들이 상당수이고요. 자꾸 존재하던 것들 중에서 저희와 부딪히면서 예, 그들이 약간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 변화의 대상이 하필이면
우리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종 바이러스라고 부르거나 변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예. 그들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여쭤보자면 이 RNA 바이러스의 핵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제 과정에서 변이가 잘 일어난다 이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네. 되면은 매번 그에 맞춰서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예. 이들이 변이를 하는데도 자신들의 존재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변이는 좀처럼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즉 자신들의 정체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예. 그러나 자신들의 자손들을 계속 퍼뜨릴 수 있는 그 중간 단계에서 자신들의 변이를 도모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들이 선택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저희가 지금 환경 변화라고 생각하면 예. 기후도 물론 포함이 될 것이고 저희가 뭐 지구 온난화도 얘기하고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자연 환경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 환경 변화는 물론이고 인위적인 환경 변화가 바이러스에게는 모두 변화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인위적이라면 어떤? 인위적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밀집도, 예. 밀도, 아, 예. 교통의 발달, 그리고 저희들의 활동 영역의 확장이죠. 예. 가령 아주 클래식한 예로 하나 들면 수에즈 운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사실 밀림에서 그 운하를 뚫는 작업이었었는데 예. 그 아주 오래된 케이스이지만 전형적인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때 열대우림에서 운하를 뚫기 위해서 노력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황열병 바이러스라는 거였는데 예. 그때 대부분은 모기에 물려서 황열병 바이러스가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이러스 자체는 모기와 함께 그 밀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죠. 즉 자신의 생태적 위치에서 예.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활동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예. 그 지역에 침범을 했어야 됐고 우리는 침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생태학적 위치에서는 분명히 저희의 영토 확장이 일어난 것이죠. 예. 그러한 경우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인수 공통 전염병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예. 메르스나 사스조차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곁가지로 여러 가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신데요. 정용석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